아유, 냄새나. 이봐요, 아줌마. 이거 주워서 고기나 좀 사 드셔. 재혼한 아내 미라가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폐지를 줍던 여자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가난의 상징이라며 버린 전처 영예였죠. 다 떨어진 옷에 굳은 살 박힌 손, 처절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며 전 남편 진석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고 내가 버린 여자의 말로가 이 꼴이구나 라며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진석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곤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의 밤하늘 아래 37층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이 서울의 야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마치 진석의 발밑에 깔린 보석처럼 반짝였죠. 그는 오늘 53번째 생일을 맞이한 남자였습니다. 화강암 대리석 바닥 위로 이탈리아 수제 구두굽이 경쾌하게 울렸고 손목에 찬 스위스제 시계는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실내에서도 유난히 빛을 뿜어냈습니다. 150평 거실 한가운데 놓인 원목 테이블 위에는 프랑스산 와인 12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병에 3천만 원을 호가하는 진석이 평생 모은 재력의 상징과도 같은 것들이었죠. 그는 와인 오프너를 손에 쥐고 능숙하게 코르크를 뽑아냈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진한 포도 향이 공기 중에 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석은 와인잔을 높이 들며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회사 임원들, 거래처 사장들, 그리고 얼굴만 익숙한 사교계 인사들까지 20명 남짓한 하객들은 저마다 고급 양복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건배를 외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석의 콧등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그의 후각이 이 화려한 공간 어디에서도 난리 없는 냄새를 포착한 것이었죠. 고등어 굽는 비릿한 냄새. 환영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냄새에 진석은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25년 전 월세방 쪽방에서 영애가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 고등어를 올려놓던 그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영애는 생선을 뒤집으며 웃었었죠. 진석은 와인을 한 모금 삼키며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당시 그에게 그 식탁은 가난의 상징이었고 영애의 손때 묻은 국자와 낡은 앞치마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내를, 기억을, 그리고 자신의 과거 전부를요.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늙은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그는 20년 넘게 진석의 차를 몰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은퇴를 석 달 앞둔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허리는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박 기사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만 예전에 사모님께서 상무님 생신 때마다 꼭 챙기시던 거라. 생신 미역국엔 이 집 기름이 아니면 고소한 맛이 안 난다고 그 바쁜 와중에도 줄을 서서 받아오시던 그 집 참기름입니다. 봉투 안에는 신문지 사이로 노란 참기름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손으로 짠 참기름이었죠. 진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 기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짓을. 아니, 됐어요. 가져가세요. 진석은 손등으로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박 기사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쳤지만 그는 묵묵히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다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상무님, 예전에 사모님이랑 단칸빵 사실 때 그 고등어 한 토막 나누어 드시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참 따뜻했는데. 진석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입술은 실끈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간한 얘기 좀 그만해요. 진석의 고함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대화가 일제히 멈추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박 기사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석은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인 드세요, 여러분. 어색한 웃음소리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지만 진석의 심장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 자리에서 그 냄새가,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성공이 완벽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과거는 지워졌고 미래는 밝으며 현재는 화려하다고요. 그때 안방에서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모델 출신답게 팔등신에 가까운 몸매를 드러낸 그녀는 프랑스 디자이너의 최신 드레스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3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고 손목에는 한정판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진석의 팔을 감싸 안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뭐 때문에 화났어? 저 늙은 기사 아저씨가 또 쓸데없는 소리 했어? 아니야, 별거 아니야. 진석은 미라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라의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서 살짝 비어져 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진석의 회사 인감이었습니다. 그는 보았지만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미라를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파티는 자정을 넘겨서야 끝이 났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거실에는 빈 와인 병들과 음식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진석은 통유리창 앞에 홀로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밑의 불빛들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의 손이 양복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이혼 서류를 정리하다 발견한 영애가 남긴 쪽지였죠. 왜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지 진석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쪽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으로 그 존재를 확인한 뒤 다시 손을 거두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은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주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이 성체가 얼마나 허술한 기둥 위에 서 있는지를요.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고등어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영처럼 코끝을 맴돌며 진석의 화려한 생일 파티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오후 진석은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32층 상무실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건설 자재 대금 명세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석은 볼펜을 돌리며 숫자들을 훑어보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젯밤 박 기사가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죠. 단칸방, 고등어 한 토막, 따뜻했던 시절.
진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런 시절은 없었다고, 오직 비참한 가난만 있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때 상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노크도 없이 들어온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석은 눈살을 찌푸리며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기사, 무슨 일이에요? 노크는요? 박 기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상무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 어제 파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우연히. 뭔데요? 빨리 말해요. 전 사모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석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전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영애. 3년 전 이혼장에 도장을 찍고 떠나간 여자. 진석은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서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 성북동 뒷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계신다고 합니다. 진석의 볼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폐지라는 단어가 귀를 파고들었고 그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놀라움 때문인지 쾌감 때문인지는 진석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폐지요? 영애가? 네, 상무님.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리어카를 끌면서 박 기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석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 웃음을 감추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어두운 만족감이 피어올랐기 때문이죠. 내가 버린 여자가 저 꼴이 되었구나. 역시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였어. 하지만 박 기사의 다음 말이 그 만족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무님,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박 기사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진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운전사로 일하며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화려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상무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아요. 진석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일개 운전사가 감히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박 기사의 말이 어딘가 옳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죠. 박 기사, 당신이 무슨... 전 사모님이 예전에 제 아들 수술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요? 15년 전 일입니다. 제 막내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상무님께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차마 입을 못 열고 있었는데 전 사모님이 먼저 눈치를 채셨죠. 당신 몰래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아이 건강이 먼저라고 하셨어요. 진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애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자신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그는 아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진석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흔들리는 떨림이 묻어 있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무님.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박 기사는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진석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강변도로에는 자동차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화려한 풍경이었지만 진석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 박 기사의 말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석은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펜트하우스와 고급 승용차와 수천만 원짜리 와인이 진정한 가치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종이였죠. 영애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당신 위장 안 좋으니까 찬물 마시지 마요. 아침에 항상 미지근한 물 먼저 마시고 커피는 하루에 2잔 이상 마시지 마요. 야근할 때 라면 먹지 말고 내가 싸준 도시락 꼭 챙겨 먹어요. 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직전까지도 영애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뭘 했습니까? 비린내 난다고, 촌스럽다고, 가난한 시절이 떠오른다고 그녀를 버렸습니다. 진석은 쪽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그의 얼굴에 차가운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제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였고 미라에게 사줄 신상 가방 대금도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진석은 서류 더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의 말이, 영애의 쪽지가, 그리고 어젯밤 환영처럼 맡았던 고등어 냄새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영애의 모습이 어떨지, 리어카를 끄는 그녀의 등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상상만으로도 어두운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쾌감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썩어가는 기둥 위에 세워진 화려한 성처럼 무언가가 무너지기 직전의 긴장감이 그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와의 대화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석은 여느 때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영애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전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때마다 진석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석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미라가 즐겨 뿌리는 프랑스산 향수였죠. 한 병에 2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쇼핑백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미라는 그 사이에 앉아 새로 산 구두를 신어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 오늘 백화점에서 신상이 나왔길래 몇 개 샀어. 미라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진석은 쇼핑백 더미를 훑어보았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랑스 디자이너 레이블, 스위스 시계 매장 로고가 찍힌 봉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5천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미라 씨,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야. 그래서 오빠가 벌어서 오빠 와이프한테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미라는 여전히 구두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대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석은 한숨을 삼키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미라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진석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번 달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용 금액이 1억 3천만 원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미라의 쇼핑 내역이었죠.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해외 직구 사이트까지. 진석은 명세서를 내려놓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연봉만으로는 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달 전부터 건설자재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에게 뒷돈을 받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경비 처리를 했습니다. 모두 미라의 사치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진석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빼돌린 금액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죠. 진석은 서랍을 열어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유리잔에 황금빛 액체를 따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빠,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 뭔데? 오빠 전 와이프 있잖아. 그 아줌마가 지금 폐지 죽고 다닌대. 진석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박 기사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미라의 입에서 나오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까 미용실에서 들었어. 성북동 쪽에 사는 손님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허름한 옷 입고 리어카 끄는 아줌마를 봤대. 근데 그게 오빠 전 와이프래. 미라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가십거리를 발견한 것처럼요. 진석은 위스키를 한 모금 삼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빠, 우리 한번 가보자. 뭘? 그 아줌마 구경하러. 얼마나 꼴이 말이 아닌지 직접 보고 싶어? 미라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악의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그도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서 뭐하게? 그냥 구경만 하는 거지. 아, 그리고 내가 안 쓰는 가방 하나 가져가서 던져줄까? 불쌍하니까 자선 좀 베풀어 주는 거야. 미라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석은 미라의 제안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어두운 유혹도 느꼈습니다. 영애의 불행을 직접 목격하면 자신의 선택이 정당화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떠난 게 옳았어. 저런 여자와 평생 살았으면 나도 저 꼴이 됐을 거야. 생각해 볼게. 진석은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진석은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계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혼할 때 영애가 두고 간 것이었죠. 버리려고 몇 번이나 쓰레기통에 넣었지만 결국 다시 꺼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진석 자신도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계부를 펼치자 영애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이 한 푼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죠. 쌀값, 반찬값, 아이들 학원비, 진석의 양복 구입비까지 모든 돈의 흐름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식당이라는 제목 아래 영애가 그린 작은 가게 그림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4개짜리 작은 식당이었죠. 메뉴판에는 고등어 정식,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같은 소박한 음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석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애는 언젠가 둘이 함께 작은 식당을 차리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석은 그 꿈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무시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석은 가계부를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위스키를 마저 비우고 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주인은 그 어느 때보다 지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진석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영애의 모습이, 낡은 가계부의 손글씨가, 그리고 우리 가족 식당이라는 작은 꿈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화려한 성체의 기둥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진석은 미라의 제안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파묻혀 지내면 영의 생각도, 폐지 줍는 전처의 모습도 잊을 수 있을 거라 여겼죠.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진석은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이 강북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죠. 진석은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추었습니다. 성북동 입구의 사거리였습니다. 진석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리어카를 끄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다해진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등이 구부정하게 굽은 채 힘겹게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폐지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여자의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애였습니다. 진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전처의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초라했습니다. 한때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진석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어딘가에서 솟아오르는 묘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것이 동정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쾌감인지 진석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상무님, 저기. 박 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도 영애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로 영애의 모습을 응시할 뿐이었죠. 신호가 바뀌고 영애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녀의 걸음은 느리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빠르게 지나갔고 몇몇은 불쾌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영애는 그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진석의 손이 무의식 중에 차 문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잘 지내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영애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 골목으로 사라질 때까지 진석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신호가 다시 바뀌고 차가 출발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영애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박 기사. 네, 상무님. 저 여자가 매일 여기서 폐지를 줍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성북동 일대를 돌아다니신다고. 진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기사는 룸미러로 진석의 표정을 살폈지만 진석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석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자마자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위스키를 따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본 영애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무거운 리어카를 끄는 구부정한 등. 진석은 유리잔을 입에 대다 말고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진석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들뜬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또 좋은 거 샀어. 한정판이래. 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그의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채 쇼핑백에서 가방을 꺼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이었죠. 가격표는 보이지 않았지만 대충 3천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오빠,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오늘 영희를 봤어. 미라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진짜? 어디서? 성북동 사거리에서. 리어카 끌고 폐지 줍고 있더라. 대박. 오빠가 직접 봤어? 어땠어? 진짜 거짓골이야? 미라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석은 그 반응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불쾌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본 거야.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진짜 가보자. 내가 전에 말했잖아. 가서 구경도 하고 가방 하나 던져주고 오자고. 미라는 악어 가죽 핸드백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진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반짝이는 보석, 그리고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여기는 눈빛. 한때는 그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볼게. 진석은 또다시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대답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오후에 본 영애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미라가 서재를 나간 뒤 진석은 한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영애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진석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이미 끝난 사이인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진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마주친 영애의 모습이 진석의 삶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화려한 펜트하우스, 값비싼 와인, 명품으로 치장한 새 아내. 그 모든 것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애를 목격한 이후 진석의 마음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무거운 리어카를 끄는 구부정한 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걷던 그 뒷모습이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진석은 서재에서 위스키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친구들과 호텔 파티에 간다며 저녁부터 외출한 상태였죠. 조용한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겨진 진석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미라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애를 찾아가서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직접 확인하자는 그 말이요. 진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걸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영애의 불행을 보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박 기사의 말이었죠.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이 자꾸만 마음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진석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었죠. 그때 진석은 중소기업 말단 사원이었고 영애는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애가 새벽같이 일어나 싼 고등어를 구워주면 진석은 그것을 밥 위에 올려 먹으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작은 전기장판 하나를 둘이서 나눠 덮었고 여름에는 선풍기 앞에 얼음물을 받아놓고 더위를 식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비참한 시절이었습니다. 적어도 진석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진석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월급날 저녁 영애가 시장에서 삼겹살 2인분을 사와서 작은 가스버너에 구워주던 날이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좁은 방 안가득 퍼졌고 둘은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 영애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진석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큰 집에서 살고 싶다거나 좋은 차를 타고 싶다거나 그런 뻔한 대답을 했을 겁니다. 난 작은 식당 하나 차리고 싶어. 우리 가족 식당. 당신은 앞에서 손님 받고 나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애들은 학교 끝나면 와서 숙제하고 그러면 좋겠다. 영애의 대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진석은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식당 같은 건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우리는 더 크게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진석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재 한쪽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 사진, 해외 출장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미라와의 결혼 사진. 화려한 사진들이었지만 영애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혼할 때 모두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석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가계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몇 번이나 펼쳐봤는지 이제는 손에 익숙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가족 식당이라는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영애의 손글씨는 또박또박 정성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가계부를 꼭 쥐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진석은 급히 가계부를 서랍에 넣고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오빠, 아직 안 잤어? 미라가 서재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술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파티 어땠어? 재밌었어. 근데 오빠 나 결정했어. 뭘? 이번 주말에 성북동 가자. 그 아줌마 보러. 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그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파티에서 친구들한테 얘기했거든. 다들 완전 웃기다고 난리였어. 재벌 상무전 와이프가 폐지 줍는다니까. 우리 진짜 가서 구경하자. 내가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줄게. 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라의 말에서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불쾌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미라의 제안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유혹에 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가보자. 진석은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진석은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영애를 찾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후회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정당했다는 것을요. 진석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멀리서 보고 돌아오면 돼.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 설득은 공허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까지는 아직 며칠 남아 있었습니다. 진석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결정을 몇 번이고 번복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토요일 아침 진석은 미라와 함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성북동을 향해서요. 하늘은 흐렸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진석은 펜트하우스 주차장에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는 박 기사가, 조수석에는 미라가 앉았습니다. 미라는 아침부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가자. 완전 기대돼. 미라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석은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강남의 넓은 도로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석은 박 기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성북동에 접어들자 풍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넓은 도로 대신 낡은 주택가와 좁은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담벼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전봇대에는 낡은 전선이 엉켜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노인들이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아? 완전 시골 같네. 미라가 창밖을 내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진석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강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상무님, 이 앞 골목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담벼락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담벼락에 닿을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리어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진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회색 점퍼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다름 아닌 영애였죠. 저기다. 저 아줌마야. 미라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영애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일주일 전 멀리서 봤을 때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영애는 리어카를 세우고 길가에 놓인 폐지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챘는지 잠시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려 다시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세워요. 미라가 박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미라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뽑아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냥 자선 베푸는 거지. 가서 이거 주고 올게. 미라는 씩 웃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진석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죠.
미라가 차에서 내려 영애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발이 흙먼지 가득한 골목길을 밟았습니다. 영애는 고개를 들어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이거 주워서 고기나 좀 사드셔. 미라는 5만 원권 몇 장을 영애 앞에 바닥에 뿌렸습니다. 지폐가 흙먼지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미라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유, 냄새나. 씻지도 않고 다녀요? 진석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영애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수치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은 고요한 눈빛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대형 승합차 3대가 나타났습니다. 차들은 영애 앞에 멈추었고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영애 앞에 도열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선두에 선 중년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 블루페이퍼가 가진 재활용 기술에 독일 대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오후에 있을 새 공장 착공식 때문에 본사 간부들이 현장에 다 모여서 회장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가셔야 합니다. 이동하시죠. 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블루페이퍼라는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미라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애는 담담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경 다 하셨으면 가세요. 영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여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공간입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안에서 굳어버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영애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승합차에 오르며 떠나갔습니다. 골목에는 진석과 미라 그리고 박 기사만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뿌려진 5만 원권 지폐들이 바람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폐지 줍는 거지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뒤집어져 있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성북동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진석은 뒷좌석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 기사만이 묵묵히 핸들을 잡고 있었죠. 차가 강남으로 접어들 무렵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전 사모님 얘기를 좀 더 해도 될까요? 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기사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는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제 막내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요. 전 사모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는 전해드렸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석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 기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죠. 수술 후에도 사모님은 매달 제 집에 쌀을 보내주셨어요. 아이 영양제도 챙겨주시고 학원비도 대주셨습니다.
전부 상무님 몰래요. 당신이 알면 기분 나빠하실 거라고 그냥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고 하셨죠. 진석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기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기사님 가족이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집에서 20년 넘게 일해주셨잖아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차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석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영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지만 외면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그 얘기가 지금 왜 중요해요? 그 여자가 회장이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박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운전만 계속했죠. 진석도 미라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뒤 미라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석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지만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애가 회장이라니, 폐지를 줍던 그 여자가 기업의 총수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박 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20년 동안 영애가 박 기사 가족을 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철저히 숨겼다는 사실이요. 진석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블루페이퍼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환경 폐자원 유통기업,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의 선두주자, 최근 3년간 매출 10배 성장, 그리고 그 기업의 대표이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애. 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애는 이혼 후 평생 써온 가계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폐자원 유통 시스템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서 어떤 폐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시간대에 수거하면 효율적인지, 그 모든 데이터를 25년간 직접 기록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폐지 수거 노인들과 재활용 업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었죠. 노인들은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업체들은 효율적으로 폐자원을 수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블루페이퍼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석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애가 매일 아침 꼼꼼히 적던 그 가계부가 이렇게 거대한 사업의 밑거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박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무님, 이건 제가 오래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전 사모님이 이혼하실 때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진석은 고개를 들어 박 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기사는 종이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언젠가 상무님이 필요할 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박 기사는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서재를 나갔습니다. 진석은 한동안 종이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25년 전 신혼 시절의 것이었습니다. 단칸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진석과 영애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애의 손에는 고등어 2마리가 들려 있었고 진석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애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남남이 되어 있겠죠. 원망은 안 해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언젠가 당신도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는 걸요. 진석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기사가 했던 말과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영애가 박 기사에게 그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진석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고급 승용차도 명품 시계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3년 전에 자신의 손으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애의 편지를 읽은 뒤 진석은 며칠간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영애의 손글씨가 신혼 시절 사진 속 그녀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진석은 충동적인 결심을 내렸습니다. 영애를 다시 만나보기로요. 성북동에서의 굴욕적인 만남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과든 해명이든 아니면 그저 안부든요. 블루 페이퍼의 본사 주소를 검색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북의 한적한 공업지대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이었죠. 진석은 박 기사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미라에게도 물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진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로비가 보였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인 회사 같았습니다. 진석은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영애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진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밝혀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용무입니다. 여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고개를 돌리니 박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진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박 기사가 여기 있는 걸까요? 박 기사, 당신이 왜? 저도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회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노인 수거원들 복지 담당으로요. 진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애는 박 기사까지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몰랐던 세계가 점점 더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기사의 안내를 받아 3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벽에는 폐지 수거 노인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에 이름과 간단한 소개가 적혀 있었죠. 김순자 어르신 78세 30년 경력, 박정우 어르신 81세 40년 경력. 이런 식으로요. 진석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애가 챙기는 사람들이구나. 자신이 비웃었던 폐지 줍는 노인들이 여기서는 존경받는 선배들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박 기사가 멈추었습니다. 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문 안쪽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석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커다란 책상과 책장, 그리고 낡은 소파 하나가 전부였죠. 벽에는 가족사진 대신 폐자원 재활용 공정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애는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성북동에서 봤던 회색 점퍼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진석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애는 서류를 정리한 뒤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3년 전에 다 끝났잖아요. 영애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노나 원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념에 가까운 담담함이었죠. 영애야, 너 그때 왜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 영애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비웃음 같기도 하고 쓸쓸한 미소 같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직접 체험해 봐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진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비웃으러 갔던 그 모습이 사실은 철저한 현장 조사였던 겁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해. 진석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애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요? 지난번에 미라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도 3년 전에도 25년 동안도 나 정말 잘못 살았어. 영애는 한동안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전 이미 제 길을 찾았고 당신도 당신 길을 가면 돼요. 영애야, 돌아가세요. 전 바빠요. 영애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화는 끝났다는 신호였죠. 진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추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편지 잘 받았어. 고마워. 영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블루 페이퍼 본사를 나선 진석은 택시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영애와의 짧은 대화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담담한 눈빛, 그리고 돌아가세요라는 단호한 말이요. 진석은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용서를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화해를 원했던 걸까요?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릅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낯선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진석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전화였습니다. 진석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재무팀 김 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석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감사팀에서 자재 대금 장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결제 내역 전부요. 진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라의 사치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부풀렸던 자재 대금들이 떠올랐습니다. 허위 영수증, 거래처와의 뒷거래, 빼돌린 공금.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끝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감사를 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만 들었습니다. 진석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분명했죠.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이요. 택시를 잡아타고 급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32층 상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감사팀 직원 2명이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진석 상무님이시죠? 그렇습니다만 본사 지시로 자재 대금 관련 장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진석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죠. 감사팀 직원들은 책상 서랍을 열고 캐비닛을 뒤지고 컴퓨터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진석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감사팀 직원 중 한 명이 서류 한 장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상무님, 이 건설 자재 대금 명세서 기억하십니까? 실제 거래 금액과 장부 금액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진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1년 전 미라의 해외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작했던 명세서였습니다. 증거가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거래처 측 실수일 겁니다. 거래처에 확인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다른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본사 회의실로 출석해 주십시오. 상세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 진석은 텅 빈 상무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미라가 외출한 모양이었습니다. 진석은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계속되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라는 평소에 전화를 그렇게 오래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라의 옷들, 가방들, 신발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도 서랍 안에 보석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석의 물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석은 급히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 보관해 두었던 현금 5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바닥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라의 필체였죠. 오빠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잘 살아. 진석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라가 도망친 겁니다. 회사 감사 소식을 듣고 먼저 빠져나간 것이죠.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날을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석은 텅 빈 금고를 바라보며 쓰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영애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석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함을 쫓아 달려왔지만 결국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애의 편지에 적혀 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이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현실을 마주할 힘이 없어서 눈을 감은 것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재산도요. 진석은 그렇게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석은 본사 회의실로 출석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감사팀장을 비롯한 6명의 직원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긴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진석이 지난 5년간 결제한 자재 대금 명세서, 거래처 계약서, 그리고 은행 입출금 내역서들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 자리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진석 상무님.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진석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에 땀이 흘러내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상무님이 결제하신 자재 대금 중 부풀려진 금액이 총 7억 원을 넘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진석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짓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젯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무님의 배우자 정미라 씨가 상무님 명의의 회사 보증으로 사채업자들에게 15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5억이라는 숫자가 귀를 때렸습니다. 미라가 자신의 인감을 몰래 사용했다는 것은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보증을 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상무님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라 씨는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진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가 자신의 인감을 도용해 사채업자들에게 거액을 빌렸고 그 돈을 들고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15억 원의 빚이 생겨버린 겁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덮으며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김진석 상무님, 오늘부로 해고 처리됩니다.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니 참고하십시오. 회의실을 나선 진석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6살에 입사해 27년을 바쳐온 회사였습니다. 그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진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풍경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남의 일 같았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험악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진석 씨 맞습니까? 누구십니까? 정미라 씨 보증건으로 왔습니다. 15억 원, 언제 갚으실 겁니까?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석을 에워싸며 압박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보증 선 적 없습니다. 인감이 도용된 겁니다. 그건 저희 알 바 아니고요. 서류상으로는 김진석 씨가 보증인입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없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사채업자들은 서류 봉투를 진석의 가슴팍에 밀어붙이고 떠났습니다. 진석은 그 자리에 선 채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딱지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이미 손을 쓴 모양이었습니다. 진석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집안은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달라져 있었죠. 진석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영애가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가계부를 펼치자 영애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5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진석은 가계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폐지처럼 버린 여자가 남긴 이 낡은 가계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진석의 세계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7억 원의 횡령 혐의와 15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37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허상을 쫓아 달려왔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펜트하우스에서 보낸 마지막 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난방이 끊긴 것은 아니었지만 진석의 몸과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곧 현관 벨소리에 깨어나야 했습니다. 문을 열자 법원 집행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와 봉인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진석 씨, 오늘 중으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가져가실 개인 물품만 챙기시고 나가주세요. 진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집행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가구와 가전제품에 하나하나 빨간 스티커를 붙이는 동안 진석은 침실로 가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속옷 몇 벌, 낡은 티셔츠, 면도기, 그리고 영애가 남긴 가계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양복들, 억대의 시계들, 명품 구두들은 모두 압류 대상이었습니다. 손끝 하나 댈 수 없었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집행관이 내민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27년간 일해서 모은 모든 것이 종이 한 장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나선 진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인사를 건네던 경비원이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진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건물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해볼까 생각했지만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무라는 직함에 붙어있던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 직함이 사라졌으니 그들도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진석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역을 지나고 논현동을 지나고 한남대교를 건넜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밀려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질 무렵 진석은 어느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진석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 3만 원과 신용카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모두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3만 원이 진석에게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원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사서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때 캐비어와 트러플을 먹던 사람이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지자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진석은 벤치에 누워 가방을 베개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딱딱한 나무 벤치가 등을 눌렀고 차가운 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영애의 가계부였습니다. 진석은 가계부를 꺼내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희미한 향이 났습니다. 영애가 즐겨 쓰던 핸드크림 냄새 같았습니다. 진석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글씨의 윤곽을 더듬었습니다. 25년간 영애가 한 푼 한 푼 아끼며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쌀값 3만 원, 고등어 5천 원, 진석 양복 수선비 10,000원. 그런 소소한 지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 가족 식당이라는 글씨와 함께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4개짜리 작은 식당이었죠. 영애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그 꿈을 외면했습니다. 더 큰 성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더 큰 성공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돈도, 명예도요. 남은 것은 공원 벤치와 삼각김밥 뿐이었습니다. 진석은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53년 인생에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가계부 위에 떨어졌습니다. 영애의 손글씨가 번져갔습니다. 미안해, 영애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진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폐지처럼 버린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던 기둥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기둥을 제 손으로 뽑아버렸으니 성체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울음이 멎었습니다. 진석은 텅 빈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해가 뜨겠죠. 하지만 그 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석은 가계부를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바닥이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이요. 공원 벤치에서 보낸 첫 번째 밤이 지나고 2번째 밤이 지나고 3번째 밤이 지났습니다. 진석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밤에는 벤치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3만 원은 며칠 만에 바닥이 났고 이제는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진석은 공원 정자로 피했지만 바람이 불어 비가 옆으로 들이쳤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은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정자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공원 가로등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산을 쓴 연인이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석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진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고급 만년필을 쥐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끼고 손톱 밑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끝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진석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진석은 젖은 옷을 입은 채 벤치에 누웠습니다. 몸이 너무 차가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품 안의 가계부가 생각났습니다. 진석은 가계부를 꺼내 가로등 불빛 아래서 펼쳤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잘 보관했지만 가장자리가 약간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리 가족 식당이라는 글씨 아래 영애가 그린 작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4개, 작은 주방, 그리고 창문 옆에 화분 하나. 소박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영애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석은 그동안 이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을 용기가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정식을 메인 메뉴로 하고 싶다. 아침에 시장에서 싱싱한 고등어를 사와서 직접 구워주고 싶다. 손님들이 우리 식당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힘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언젠가 진석 씨가 은퇴하면 둘이서 같이 운영하자고 말해야지. 진석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애는 자신을 위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은퇴 후에 함께 식당을 운영하자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석은 그 말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촌스럽다고, 자신의 성공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녀를 버렸으니까요. 진석은 가계부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공원에서 53년 인생의 모든 후회가 터져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진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새벽바람만이 그의 볼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회색에서 분홍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진석은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건물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따뜻한 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진석은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문득 영애의 편지에 적혀 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는 걸요. 진석은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고급 승용차도 명품 시계도 진정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함께 고등어를 구워 먹던 그 시절에 작은 꿈을 나누던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진석은 가계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석은 공원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희미하지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나선 진석의 발걸음은 무의식 중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북 방향으로 성북동 쪽으로요. 블루 페이퍼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애가 있는 곳이었죠. 2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돈도 없었고 버스비조차 아까웠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애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녀 앞에 서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블루 페이퍼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진석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로비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며칠째 씻지 못해 헝클어진 머리카락, 때가 낀 얼굴, 구겨진 옷.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습니다. 진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꼴로 영애를 만나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석은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계심 어린 눈빛이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영애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여직원은 진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례지만 아는 사람입니다. 전해주세요. 김진석이 왔다고요.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그녀가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진석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무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 기사, 회장님 좀 만나게 해줘요. 박 기사는 잠시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었죠. 따라오세요. 박 기사의 안내를 받아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박 기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애는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색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진석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무릎뼈를 눌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영애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염치 없는 거 알아. 네가 날 용서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아. 근데 부탁이야. 나 좀 살려줘. 뭐든 시켜만 줘. 밥만 먹여주면 뭐든 할게. 영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왕년의 상무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구걸하는 초라한 50대 남자의 모습뿐이었죠. 영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영애는 진석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일단 일어나요. 진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영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죠. 며칠이나 굶은 거예요? 사흘쯤. 영애는 고개를 저으며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가져다 주세요. 뜨겁게요. 잠시 후 직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영애는 진석을 소파에 앉히고 그 앞에 국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먹어요. 진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흘렀습니다.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함만 느껴졌죠. 눈물이 국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영애는 창가에 서서 진석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줄 뿐이었습니다. 국밥을 다 비운 진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영애야.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영애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일 시작하고 만난 어르신들이 있어요. 80 넘어서 리어카 끄시는 분들이요.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린 분, 자식한테 버림받은 분. 그분들 보면서 배웠어요. 누구나 다시 일어설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 영애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면장갑 한 켤레와 종이 한 장을 꺼내 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블루 페이퍼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버려진 것들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 바닥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영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성북동 수거센터로 나와요. 폐지 수거 일을 배울 거예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버려진 것들 속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진석은 면장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반, 진석은 성북동 수거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애가 마련해준 작은 쪽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온 것이었죠. 손에는 낡은 면장갑이 들려 있었고 몸에는 센터에서 빌려준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4시가 되자 센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손가락이 휘어진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진석을 힐끗 쳐다보더니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새로운 사람인가 봐. 근데 좀 젊어 보이네. 진석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왕년의 상무 시절이었다면 절대 겪지 않았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공원 벤치에 두고 왔습니다. 센터 반장인 70대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자니가 새로 온 사람인가? 네, 김진석입니다. 회장님한테 얘기 들었어. 오늘부터 나랑 같이 다녀. 일 배우는 거야. 반장 할아버지는 진석에게 리어카 하나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녹이 쓴 철제 리어카였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렸고 손잡이는 닳아서 반들반들했습니다. 자, 출발하자.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반장 할아버지가 앞장서고 진석이 리어카를 끌며 뒤따랐습니다. 리어카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빈 리어카인데도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수거 지점은 낡은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옆에 폐지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반장 할아버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폐지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폐지는 종류별로 나눠야 해. 신문지, 박스, 잡지. 섞이면 값이 떨어져. 진석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이 서툴렀고 폐지를 묶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끈이 자꾸 풀렸고 뭉치가 흐트러졌습니다. 반장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따라해봐. 3시간 동안 골목골목을 돌았습니다. 리어카가 점점 무거워졌고 진석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이제는 땀을 뻘뻘 흘리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쯤 수거를 마치고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폐지를 계량대에 올렸습니다. 반장 할아버지가 무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수거량 42kg. 첫날 치고는 괜찮아. 진석은 땀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키로당 150원이니까 6,300원이네. 6,300원. 3시간 동안 땀 흘려번 돈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진석은 웃었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석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골목을 누볐습니다. 손바닥의 물집은 굳은 살로 변했고 리어카 끄는 솜씨도 늘었습니다. 폐지 종류를 구분하는 것도 능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거를 마치고 센터 앞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서 멈추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내렸습니다. 예전 회사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었죠. 아니, 김상무님 아니세요? 그가 비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뒤따라 내린 동료들도 킥킥거렸습니다. 상무님이 폐지 줍고 계시네요. 세상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진석은 담담했습니다. 그저 면장갑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폐지 줍고 있어. 정직하게 벌어먹고 사는 거야. 부하 직원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석은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리어카를 끌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미라가 공항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붙잡힌 것이었죠. 진석은 그 뉴스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쾌감도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2달째가 되던 날 진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으로 식사를 샀습니다. 반장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국밥을 한 그릇씩 돌린 것이었죠. 푼돈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 식사보다 뿌듯했습니다. 억대 시계 대신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졌지만 진석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진석은 이제 성북동 골목길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 앞에 폐지가 많이 나오는지, 어느 시간대에 수거하면 효율적인지, 비 오는 날에는 어떤 루트로 돌아야 하는지까지요. 몸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3시간만 일해도 녹초가 되었지만 이제는 5시간을 걸어도 끄떡없었습니다.
팔뚝에는 근육이 붙었고 허리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진석은 오전 수거를 마치고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센터에서 나눠준 따뜻한 보리차가 들려 있었죠.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추었고 바람에 낙엽이 살랑거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멈추었습니다. 진석은 그 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애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영애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안에서 진석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진석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멀리서 마주쳤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빈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수거를 나갈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리어카 바퀴가 돌 위를 굴러가며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삐걱거리던 바퀴는 진석이 직접 기름칠을 해서 이제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성북동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이었지만 진석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고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영애의 세단이 아주 천천히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석의 속도에 맞추어서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마치 그를 지켜보듯이요. 진석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언덕 중턱에서 잠시 멈추어 숨을 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성북동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지붕들, 좁은 골목들, 빨래가 널린 옥상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풍경이었습니다. 강남의 반짝이는 야경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훨씬 따뜻한 풍경이었죠. 진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달 전까지만 해도 억대 시계를 차고 있던 손목이었습니다. 지금은 헐렁한 고무줄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시계였지만 시간은 똑같이 갔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언덕길은 여전히 가팔랐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고 천천히 가도 결국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석양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분홍색으로 다시 보라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진석은 리어카를 세우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53년을 살면서 이렇게 석양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을까요? 회사 다닐 때는 늘 야근에 쫓겨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영애의 세단이 언덕 아래에 멈추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영애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언덕 위에 진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석이 먼저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영애도 손을 들어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많은 것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영애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출발해 언덕길을 올라왔습니다. 진석의 옆을 지나칠 때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영애가 고개를 내밀어 말했습니다. 저녁 안 먹었죠? 센터로 가요. 국밥 시켜놨어요. 진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영애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문이 다시 올라갔고 세단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진석은 그 뒤를 따라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합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부부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괜찮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두 사람에게 맞는 방식인지도 몰랐습니다. 버려진 인생을 함께 재활용해가는 동반자로서 같은 길을 걷는 것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성북동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불빛이 좁은 길을 비추었습니다. 진석은 그 불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3년 전 진석은 폐지 줍는 전철을 비웃으러 이 동네에 왔습니다. 화려한 세단에 앉아 오만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리어카를 끌며 이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 영애의 편지에 적혀 있던 그 말을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일, 그것이 진석이 새로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영애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석은 리어카를 세우고 면장갑을 벗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 드러났습니다. 그 손으로 영애가 내민 국밥 그릇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성북동의 밤은 고요했고 국밥은 따뜻했습니다. 진석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인지도 모르겠다고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행복이요. 버려진 인생을 재활용하여 찾아낸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이 무엇인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 비싼 시계, 넓은 집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죠. 하지만 진석이 배운 것처럼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손끝에서, 그리고 진심으로 마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